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4단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여러분 이번 강의부터 세계지리 4단원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4단원부터는 지역 지리로 분류되는 단원들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형, 기후, 인문환경, 종교나 도시나 인구 이런 거 등등등을 배우셨잖아요. 그거는 개념에 대해서 배운 거라서 개통지리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이제 그 개통지리, 개념을 배웠던 것들이 해당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배우는 지역지리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내용들을 차근차근 복습을 잘 해놓으셨다면 뒤에 내용이 아마 쉽게 후룩 느껴지실 겁니다. 네, 그런데 앞에 내용이 조금 미흡하셨다 그러면은 지금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시면서 복습해 보시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몬순, 네, 2단원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실까요? 기후할 때 우리가 계절풍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즉, 계절풍이 부는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계절풍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계절풍을 조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절풍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웠었던 바람을 조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람 한번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여러분 바람이 뭐였습니까? 바람이란 공기의 이동을, 공기의 흐름, 이동 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불렀었죠. 자, 그럼 여러분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네, 바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조금씩 기억이 나실까요? 그래서 바람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항상 일정하게 대기대순환에 의해서 불어주는 바람, 우리가 그걸 항상 분다 그래서 항상풍, 특정 위도에서 탁월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탁월풍이라고 불렀고요. 자, 그리고 특정 계절에만 부는 바람, 그거를 계절풍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에서는 그리고 열대성 저기압에 대해서 또 배웠었죠.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풍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태풍, 사이클론, 허리케인 다 똑같은 거였는데 지역별로 명칭만 조금 달랐었죠. 자, 오늘 이 계절풍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아니, 왜 특정 계절만 되면은 바람이 계속 이쪽에서만 불고 저쪽에서만 불고 이렇게 불까? 그거를 정리하는 거죠. 자, 그걸 그림으로 살짝 표현해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육지가 있고요. 여기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햇빛이 쨍쨍쨍쨍 비춰주고 있는데요. 지금이 여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름에 햇빛이 똑같이 육지하고 바다를 데워주는데 먼저 뜨거워지는 녀석이 있었죠. 바로 이 육지입니다. 육지가 금방 뜨거워지다 보니까 뜨거운 공기는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기류가 생기고요. 상대적으로 육지보다 바다가 차가워서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생기더라. 자, 여기 이렇게 내려가는 게 고기압이고 위로 올라가는 게 저기압이었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더라.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양상을 보이더라. 네, 반대로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육지가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는 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똑같이 햇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안 보이네요. 자, 햇빛이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데 이거는 겨울입니다. 자, 겨울에는 똑같이 햇빛을 받아도 먼저 식는 친구가 있었어요. 누가 먼저 식었냐면 육지가 먼저 식어요. 그러니까 육지가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더 차갑다는 거죠. 차가우니까 얘는 이렇게 하강 기류가 생기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상승 기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생하고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거죠. 네, 요거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 특정 계절에만 부는 바람들을 계절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계절풍 왜 부는 건가요? 지금 육지와 바다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먼저 뜨거워지고 먼저 식는 차이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것이 계절풍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오랜만에 계절풍 내용을 살짝 정리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앞에 배웠던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이해가 원래 안 됐던 친구들은 지금 다시 한번 개념을 상기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텍스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에서는요, 먼저 이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자연 환경, 기후와 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후 먼저 볼게요. 텍스트 보니까요,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몬순 아시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몬순 아시아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유라시아 대륙 동안에 있는 우리나라 한중일이 있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베트남 뭐 이런데, 네, 캄보디아 이런 쪽이죠. 그리고 남부아시아, 인도 주변 지역이 몬순 아시아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지역, 세계의 다른 지역도 계절풍은 불긴 불어요. 근데 왜 여기만 계절풍이 특별하게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계절풍이 부는 이유가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시아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아 지역이 비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육지의 비열이 크다 보니까 계절풍이 뚜렷하게 부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몬순 아시아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을 몬순 아시아라고 하고요. 자, 계절풍 우리가 정리했었죠? 여름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져서 상승기류. 네, 육지가 상승기류니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데, 아시아 입장에서 바다는 다 남쪽에 있단 말이죠. 남풍 계열이 불어온다. 그래서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대륙 쪽으로 불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름 생각해보세요. 여름 어떻습니까? 날씨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습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 거예요? 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인 거죠. 자, 근데 이 바람이 불어오다가 바람바디 사면, 산맥이나 이런 데 부딪히면은 많은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림에서 또 체크해 볼게요. 자, 겨울이 되면요, 상대적으로 육지가 빨리 식어버리니까 육지 쪽에서 고기압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일기예보, 우리나라 기상캐스터가 막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겨울에 항상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 시베리아 고기압이 있는 게 우리보다 고위도 쪽에 있다 보니까 고위도에서 불어오는 북풍 계열의 계절풍이 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겨울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춥고 엄청나게 건조한 거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 계절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계절풍이 부는 양상인데요. 자, 1월달을 보시면요, 1월달에는 고기압이 육지 쪽에 있네요. 왜요? 육지가 상대적으로 빨리 식으니까, 차가워지니까 상대적으로 바다보다 고기압,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춥고 건조하게 되는 거죠. 겨울에는요. 하지만 반대로 여름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북반구니까 7월이 여름이에요. 여름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니까 상승기류, 그러니까 여기 저기압 써있네요. 육지가 저기압이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고기압. 그래서 바다의 고온 다습한 이 습기들이 다 우리 육지 쪽으로 불어오는 거죠. 자, 이 육지 쪽으로 불어올 때, 자, 쌤이 지금 체크하는 부분을 잘 보시면요. 여기 주황색으로 체크한 부분, 그리고 여기부터 이렇게. 자, 이 부분은요, 우리가 지형 파트에서 여기가 산맥이 지나가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쭉 해서, 쌤이 여기 미얀마하고 태국의 국경선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쭉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안해 임마 막 이렇게 했었던 거. 백지도 특강을 미리 보고 오셔야 됩니다. 네. 백지도 특강에서 다 설명했던 거니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이어져 산맥이 있다 보니까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불면서 부딪히니까 이쪽 지역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의 기후를 기후 파트에서 AM, 열대 몬순이라고 아예 체크를 했었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특히 여기는 1년에 13,000mm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던 인도의 아쌈 지방이라고 한번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기억이 슬슬 나실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계절풍이 이렇게 1월과 7월엔 이런 식으로 분다라는 거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후적 특색의 가장 대표적인 계절풍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지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리고 몽골을 동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은 어떤 지형이 나타나는지 살펴볼게요. 자, 중국은요, 서고동적, 즉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양상의 지형 패턴이 나타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륙의 내부, 중국 안쪽에는 사막이 형성되어 있죠. 여기 사막 왜 됐었죠? 바다와 너무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어서 사막이 형성이 되었었죠. 네, 그리고 안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원인 티베트 고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 네, 이것도 뒤에서 그림으로 살펴볼 거니까요. 네, 일단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여러분 섬이 이렇게 열지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 열도라고 부르잖아요. 열도가 뭐예요? 섬이 열지어 있다예요. 아니, 어떻게 섬이 열지어 있을 수 있지? 어디에 있으니까? 판의 경계에 있으니까.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매우 활발하다고 체크를 하면 되겠죠. 네,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지리니까 여기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한국지리에서 다룰 거니까요. 좋습니다. 동아시아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 동남아시아 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알프스 히말라야 도산대에 속한 산맥들. 선생님이 방금 전에도 히말라야 산맥이 쭉 미얀마와 태국 쪽, 쭉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방향으로 산맥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섬들 있죠?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들 섬들이 이렇게 막 열지어 있어요. 왜 열지을 수 있었지?
판의 경계에 있어서 그래서 수많은 화산섬들이 있더라. 이렇게 지형을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아주 큰 강들이 있습니다. 큰 강들이 있는데 이 강들이 비가 많이 오면 넘쳐요. 우리가 그걸 범람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범람할 때 비옥한 모래알 같은 것들을 땅들에 쌓으니까 그걸로 인한 충적평야, 강이 만든 평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벼농사 같은 걸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동남아시아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베트남 쌀국수, 태국의 팟타이,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랭 전부 다 쌀로 만든 요리들이죠. 다 이런 충적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강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게 많더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부아시아입니다. 남부아시아는 인도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자, 인도 반도는요. 선생님이 인도는 정말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 같아요. 인도는 사람의 얼굴로 기억하자. 그래서 이게 V자 턱수염이고 위에 가장 높았던 게 여기 뭡니까? 히말라야 산맥의 신기조산대였죠. 그리고 턱수염. 여기 고츠 산맥이에요. 고츠 산맥인데 서쪽에 있는 게 서고츠, 오른쪽에 있는 게 동고츠. 자, 근데 히말라야는 신기조산대인데 이거 두 개는 고기조산대라는 거. 고기조산대.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눈썹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눈썹. 이렇게 눈썹.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인더스, 오른쪽에 있는 게 겐지스 강입니다. 이 강이고요. 이 겐지스 강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죠. 아까 계절풍이 산맥에 부딪혀서 많이 비를 내리는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범람을 해요. 그래서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걸 힌두스탄 평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백지도 특강에서도 정리를 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지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형하면은 큰 거 세 줄기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 그랬죠. 신기조산대, 고기조산대, 안정육계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신기조산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은 인도 국경선 따라서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도 차이나 반도의 국경선 지저분한 데까지 쭉 이렇게 내려온다 그랬죠. 요렇게 신기조산대가 있더라. 네,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섬들. 아니, 어떻게 여기 있는 섬들은 이렇게 열지어 있을 수 있지? 일본은 어떻게 이렇게 열지어 있을 수 있지? 쭉 가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필리핀이랑 이렇게 인도네시아 섬들 왜 이렇게 다 열지어 있지? 그리고 뉴질랜드까지요.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섬들이 열지어 있을 수 있지? 판의 경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의 경계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빨간색이에요. 자, 이것들은 최근에도 지진과 화산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황색으로요. 고기조산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의 턱수염은 고기조산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요. 인도의 턱수염은 고기조산대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기조산대 한 군데 있죠. 호주의 동쪽에 이렇게 산맥이 지나갔습니다. Great Dividing 산맥. 산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주의 동쪽 여기는 고기조산대라는 거. 네. 자, 선생님이랑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서 요 정도는 아마 들으시면 기억나셨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자, 중국의 산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산맥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전부 다 고기조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은 대부분 고기조산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안정육계 체크해봐야겠죠. 안정육계는 신기하고 고기가 아니면 안정육계라고 말씀드렸죠. 네, 초록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데가 호주의 동쪽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안정육계였죠. 왜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는 거. 여기가 안정육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대지형을 체크하고 나면은 선생님이 강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한 이 신기고기조산대에서 시작해서 바다 쪽으로 향하는 게 강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중국의 여기 산맥은요, 대충 그린 거예요. 중국의 산맥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서 대부분 그냥 고기조산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서쪽이 높고요, 동쪽, 바다 쪽이 있는 데가 낮아요. 그래서 전부 다 서쪽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황하강도 흐르고요. 이렇게 쭉 해서 양쯔강도 흐르고요. 이렇게 해서 뭐 주장강도 흐르고요. 그리고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랑 티베트 고원이 높으니까 여기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쭉 가로질러서 메콩강도 흐르고요. 잘 안 보이나요? 여기 메콩강 여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눈썹으로 인더스 겐지스강 흐르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이렇게 머리 날린 강 이런 식으로 흘렀습니다. 여기 머리 날린 강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은 몬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의 지형의 뼈대를 체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산업구조와 이제 자원 분포에도 영향을 주는 거니까요. 이 그림은 꼭 숙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몬순 아시아의 지형을 이렇게 쭉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까맣게 높게 아주
체크가 되죠? 고도가 매우 높은 여기가 신기조산대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여기 서거츠, 동거치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산맥이 엄청 많죠? 알타이, 뭐 텐산, 뭐 대싱, 알링, 날링 뭐 이게 쭉 콜룬 막 이게 쭉 있잖아요. 고기조산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 있는 산맥들은 전부 다 고기조산대구나. 히말라야랑 티베트 빼고 다 고기조산대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높으니까 여기서 강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황하강, 창장강, 이게 양쯔강입니다. 양쯔강. 그리고 뭐 주장강, 뭐 메콩강, 짜오프라야강, 이라와디강, 인더스, 겐지스 쭉 흐르는 거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몬순아시아의 지형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이 지역의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농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일단 쌀이죠. 쌀은요, 아주 이 자기가 자라는 동안에 엄청나게 높은 기온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이거 쉽게 우리가 항상 빨간색으로 할게요. 쉽게 항상 고온 다습이라고 하죠. 자, 그럼 내가 자라는 동안 고온다습한 게 계속 공급되면 엄청 좋겠네요. 그게 뭡니까? 계절풍이에요. 그래서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 쌀 농사가 매우 잘 됩니다. 네, 그리고 하천 주변에 비옥한 충적지, 아까 하천이 범람하면은 넓은 평야를 만든다 그랬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배출해서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충적지, 평야에서 잘 재배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식량자원에서 쌀에 대해서 배웠었죠. 쌀은요,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높고,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가장 큰 적이 뭐예요?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쌀 바로 끊잖아요. 네, 선생님도 쌀을 끊은 지 오래됐는데 이게 뭘까요? 이 턱살도 그대로,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 그 인구 부양력이죠. 그게 높다 보니까 세계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 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몬순아시아죠. 중국 14억, 인도 13억, 인도네시아 2.7억, 파키스탄 2.3억, 뭐 방글라데시 1.3억, 일본 1.3억, 네, 우리나라 이 작은 땅덩어리에 5천만이 넘고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죠. 그 왜?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쌀 농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 보시면 인구 밀도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자, 보세요. 와우, 전부 다 까맣게 아주 높은 지역이 다 계절풍이 부는 몬순아시아 지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선생님 파란색으로 강을 좀 체크해 보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황하강 흐르고 양쯔강, 주장강.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국이 동고서저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높은 산맥 쪽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요. 여기 평야 지역 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인도도 보시면 이쪽 겐지스강 유역 쪽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베트남 이런 데도 해안가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네요. 왜요? 해안가 쪽에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쌀 농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많이 모이게 된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우리가 차는요, 식량 자원으로 분리하지 않고, 빨간색으로 할게요. 주황색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차는요, 식량 자원이 아니라 기호식품입니다. 여러분, 기호식품이 뭔가요? 그 선호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호의 기호에 따라서 먹는 작물이라고 하죠. 자, 차는요, 기호식품인데, 대표적인 기호식품인데, 이 차가 잘 재배되는 곳이 강수량이 많은 곳입니다. 즉 몬순에 의한 강수량이 매우 많은 곳이 재배가 잘 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차 재배를 어디서 많이 할까? 그래서 중국의 양쯔강 이남, 창장강 이남, 그러니까 중국의 중남부 그 닭의 배부분 쪽, 거기가 우리가 CFA 아주 강수량이 많이 내리는 곳이었죠. 그쪽 지역. 그리고 인도의 북동부,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삼지방. 네, 그쪽이었고요. 그리고 스리랑카가 여러분 실론섬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음료수 중에 실론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 차 재배를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 커피는요, 우리가 열대기후 배웠을 때 역시 기호식품으로 배웠었는데요. 이 커피는 재배할 때 건기가 필요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열대 작물이었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했었냐면 AW, 사바나 기후에서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재배가 됩니다. 어디라고 체크하시면 되냐면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화 역시 우리가 열대기후 배웠을 때 했었는데요. 목화 역시 열대 사바나에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었습니다. 열대 사바나에서 그러니까 건기가 필요한 친구였죠. 그래서 인도의 데칸권 어디였었냐면요.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코 부분이었죠. 여기였죠. 여기서 많이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의 화중지방 여기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말이 나왔죠? 화중지방. 자, 여러분 선생님 중국을 잘 못 그리지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배 부분은 좀 두껍게 그려야 되나? 네, 그림을 못 그리니까 다시 그림을 소환해 왔습니다. 중국이요, 이 화라는 글씨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중화인민공화국 막 이런 거 막 그러잖아요. 이 화를 많이 쓰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역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강 보이시죠? 황하강 유역이 있는 지역을 화북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창장강 있는 지역을 화중, 그리고 이 남쪽을 화남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나 화남!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북지방은 베이징 있는 곳이에요. 우리 캐페네 기후구문에서는 냉대 기후로 배웠었고요. 그리고 화중 지역은 여러분 상해 들어보셨죠? 상하이 할 때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버거 할 때 상하이 맞나? 그건가? 아무튼 네, 화중 지방이 이쪽이고요. 화남 지방은 우리 광저우 들어보셨어요? 광저우 그쪽이에요. 홍콩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화중 지역은 CFA, 화남 지역은 거의 아열대 기후가 나타나는 곳이었죠. 완전히 회기선 근처에 있는 곳이니까요. 네, 그리고 여기 위쪽 우리나라 위쪽은 둥베이라고 불러요. 둥베이. 네, 그러니까 중국이 대륙을 자기네 지역을 구분하는 그냥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 텍스트에서 목화 같은 경우는 요 화중, 이거 중국 진짜 못 그렸네요, 그죠? 화중 지방이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화중 지방이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도 목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건기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바나 기후나 우리 여기도 건기죠? 왜 건기가 있습니까? 겨울 계절풍이 불 때는 건기죠. 네, 그래서 화중 지역에서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역별 농업 특색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시아 지역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죠. 중국의 남동부 그리고 일본 이런 데서 벼농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벼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온 다습한 걸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화남지방 아까 했었죠. 중국의 남쪽 이 배부분은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1년에 벼를 2번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벼의 이기작이라고 그래요. 이기작. 2번 할 수 있다. 1년에 2번. 우리나라는 1년에 1번 하죠. 근데 여기 중국 이런 남쪽은 너무 따뜻하니까 2번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중국의 북동부 여기 화북지방이에요. 화북, 뚱베이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냉대기후죠. 냉대기후니까 벼농사가 쉽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밀이나 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주로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베이징의 가장 대표적인 요리가 뭐예요? 딤섬, 만두죠. 만두는 뭘로 만들어요? 밀로 만든단 말이죠. 밭농사가 발달했다. 벼농사보단 밭농사가 발달. 안 한다가 아니라 발달했답니다. 네. 그리고 내륙 지역에 있는 몽골은요, 사막이에요. 사막이다 보니까 여기는 유목농업이나 아니면 물을 갖고 와서 하는 농업, 관계농업 같은 거를 주로 실시하더라. 동아시아의 농업 특색이었고요. 자, 동남아시아 지역은요, 주요 하천, 아까 우리 지형 파트에서 봤었죠. 뭐, 이라와디강, 메콩강, 이런 주요 강들이 있었는데, 거기 주변에 있는 충적평야에서 벼농사를 발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열대기후죠. 열대기후다 보니까 플랜테이션이 발달하다. 그래서 커피, 사탕수수, 목화, 고무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한다고. 네, 우리가 열대기후 파트에서도 배웠었죠. 네,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타이나 베트남 같은 데는요, 너무 따뜻하죠. 열대기후니까 1년에 2번, 아니 3번까지도 쌀 농사가 가능하네요. 쌀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니까 쌀 요리도 발달한 거죠. 베트남, 쌀국수, 태국, 파타이,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이런 거 등등등등이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은요, 우리가 아까 섬들이 막 열지어 있었잖아요. 왜 그랬죠? 판의 경계라서. 그러니까 높은 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높은 산, 근데 여기 농사가 잘 되잖아요. 이런 벼농사가 잘 된다는 거를 체크했잖아요. 그럼 여기 이런 높은 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농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산을 깎는 거죠. 산을 깎아서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런 면에서 농사를 짓게 하는 거죠. 이런 데서 농사를 지으면 슬라이딩을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만든다고 합니다. 네, 계단식 논 이런 것들을 만들더라. 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남부아시아 인도 주변입니다. 여기는 겐지스강 하류, 인도반도의 해안지대, 방글라데시 삼각주. 여기가 다 어디냐면요, 강가가 만든 이런 충적 평야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 여기서 벼농사가 발달을 했더라. 그리고 인도의 데칸고원에서는 목화 재배 많이 하더라. 네, 데칸고원 어디인지 다시 한번 체크. 인도가 있으면요, 이렇게 가운데 코 부분이었죠. 코 부분. 그리고 여기는요, 세계 쌀 생산량의 4분의 1이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다 이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식량자원 파트에서 배웠었죠. 쌀은 자급자족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수출되는 양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까먹으셨을까봐 갖고 왔어요. 자, 보시면 인도하고 방글라데시가 남부아시아니까 보시면 25%가 넘어가죠. 4분의 1 이상 만들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4분의 1 이상 만드는 중국도 있네요. 어마어마.
진짜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인도, 방글라데시. 자, 여러분 이런 표 나오면요. 와, 이거 더 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보면 다 몬순 아시아예요. 몬순 아시아고요. 당연히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억, 13억이 먹어야 되니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세계 인구 4위예요. 2.7억. 엄청나게 인구가 많으니까 역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죠? 네. 어렵다고요? 어쩔 수 없죠. 네. 선생님도 이런 표를 이게 수업할 때 항상 학생들이 외워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네요. 네. 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아요? 쌀농사는 전 세계에 요즘은 과학기술 발달됐으니까 그래도 웬만한 데서 다 하고 있고 그런데도 지금 보면은 세계 200여 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들이 전 세계의 그 75% 이상의 쌀 생산량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거죠. 됐습니다. 그냥 푸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커피는요, 선생님이 열대 사바나 기후에서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인도 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쪽, 여기 열대 사바나가 나타나는 지역과 이런 데 열대 기후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커피. 자, 그 다음 천연 고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고무는 역시 열대기후의 플랜테이션 작물이었어요. 그래서 AF가 나타나는 곳에서 많이 했거든요. 여기 AF.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네요. 여기. 네, 여기서 많이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차는 검정색으로 할게요. 자, 차는요, 아까 선생님이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엄청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계절풍이 이렇게 불어와가지고 산에 부딪히니까 여기 비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인도 북동부 지역, 그다음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의 그리고 여기 중국의 이쪽 중부 지역, 여기도 CFA니까 강수량이 충분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차 많이 하고 있더라. 네, 쌀은 여기 몬순아시아에서 해안가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쌀은 굳이 체크 안 하겠습니다. 네, 사탕수수는 그냥 뭐 넘기시면 됩니다. 사탕수수는 여기 몬순아시아의 주요 재배 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농업 특색을 살펴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통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시험 문제 되면요, 거의 정답률이 항상 거의 100%에 가까이 되는 파트이기도 해요. 자, 전통 음식 여러분 사진만 보면 어딘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텍스트로 정리할게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북동부 지역은요 주로 찰기가 있는 쌀을 먹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거죠. 이렇게 고슬고슬한 밥.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진짜 군침이 싹 돌지 않아요? 막 요즘 보니까 뭐 루피인가 그 캐릭터 해가지고 막 군침이 싹 도노 막 이러던데. 그 누가 만든 거예요 진짜? 아무튼 저희 막 이 구슬구슬한 밥. 그래서 우리나라는 밥솥 광고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갓 지어진 밥 이렇게 해가지고 찰기 쫙 나가지고 여기다가 스팸 한 조각 해가지고 막 먹잖아요. 근데 이 밥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만 먹어요.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특히 많이 먹죠. 중국도 사실 이거를 북부 지역 쪽만 먹지, 거의 먹지 않습니다. 네. 찰기가 있는 쌀이에요. 그래서 이 밥은, 우리나라 밥은 약간 김 싸 먹을 땐 좋죠. 김 싸 먹을 때는 이렇게 잘 하는데 볶음밥이나 이런 거에는 사실 잘 맞지 않는 거죠. 찰기 있는 밥으로 볶음밥을 하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왜 라면에도 밥 말아 먹을 때 뜨거운 밥보다 찬밥 말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찰기 없을 때. 그게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포니카종을 먹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이쪽에 가면요, 찰기가 적은 쌀을 먹어요. 찰기가 적은 쌀. 이런 쌀 보셨어요? 이런 거? 요즘 인도 요리집도 많이 생기고 동남아시아 요리 음식점도 많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가서 보셨을 거예요. 진짜 고슬고슬고슬. 얘는 젓가락으로 잘 안 잡히죠. 우리나라 밥은 젓가락으로 잘 잡히는데 얘는 고슬고슬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막 밥 비벼 먹고 막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손으로 먹을 수 있는 이유가 찰기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요 밥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찰기가 없다 보니까 볶음밥이 엄청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볶음밥 많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렇게 수업하면서 군침이 도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소비되는 쌀의 90%가 이 쌀이에요. 그러니까 10% 우리가 그 소수의 쌀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포니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는 날씨가 따뜻하죠. 그러니까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신료 강한 걸 많이 넣죠. 그래서 여러분 매운 거라 엄청 매운 고추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뭐라 그러더라? 할라피뇨인가? 아닌데 뭐지? 되게 조그만 거 이렇게. 페퍼론치노. 그런 것도 넣고, 그리고 고수,
그런 향신료들 많이 넣는 거 아시죠? 남쪽에 있으니까 더워서 음식이 상하니까 향신료를 많이 쓰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있는 뭐 산지나 고원 이런 데는요, 유목 같은 거에서 고기와 젖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이 발달을 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로 보지 말고요, 우리 실제 그림을 좀 보자고요. 자, 전통 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통 음식은 어느 나라의 음식일까요? 네, 일본의 스시죠. 일본의 스시. 자, 여러분, 이 일본의 스시도 우리가 그 자포니카, 찰기가 있는 쌀을 먹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렇게 밥을 뭉쳤는데 얘네가 안 떨어지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찰기가 있기 때문이죠. 아까 봤던 그 인디카종, 그 동남아시아 쌀로 하면은 다 이렇게 퍼지겠죠. 아무튼, 일본은 이 밥 위에 뭔가를 계속 얹어 먹는 문화가 발달을 했죠. 그래서 이런 밥 위에 회를 얹으면 스시, 초밥이 되는 거고, 그리고 밥 위에다가 이렇게 고기나 아니면 뭐 소고기, 닭고기, 뭐 회, 뭐 이런 거 올려서 덮밥류로 많이 먹죠. 네, 이거는 선생님이 만든 치킨 덮밥이에요. 가라아케동인가요? 네, 선생님이 직접 만든 겁니다. 선생님이 요리를 했죠. 아, 그냥 한 겁니다. 네. 선생님 만든 요리 되게 자랑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베트남 쌀국수. 쌀이 많으니까 쌀 관련된 요리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요거를 우리가 퍼라고 부르죠. 약간 PHO인데 이게 PHO로 읽으면 안 되고 약간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퍼라고 그러죠. 쌀국수고요. 네, 그다음 요거는 태국의 팟타이죠. 팟타이도 역시 쌀로 만든 면을 쫙 그 해산물이나 계란이랑 이렇게 넣고 꽉 볶은 거죠. 네, 요것도 선생님이 만든 겁니다. 맛있겠죠? 네, 제가 만든 거지만 참 맛있었어요. 쉽더라고요. 기성품으로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시고랭이죠. 그 인도네시아의 볶음밥입니다. 향신료랑 막 이런 재료 넣고 쫙 볶아서 매콤하게 먹는 거죠. 그 선생님이 그 대학생 때랑 고등학생 때 학원이나 이런 거 가면은 한솥 도시락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 한솥 도시락에 나시고랭이 가성비가 되게 좋았어요. 치킨 마요도 맛있지만 그 나시고랭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추가해가지고 용돈 받은 날이면은 웰치스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추가. 그게 먹었죠. 인도네시아의 전통 요리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요, 몽골 요리예요. 몽골은 이제 내륙 지역이죠. 그래서 유목을 합니다. 그래서 유목을 하다 보니까 고기 요리가 발달을 했죠. 요 요리 이름이요, 허르헉이에요. 허르헉. 아니, 농담이 아니고요. 진짜예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허르헉. 진짜요. 허르헉. 너무 맛있는 거지. 딱 먹으면 허르헉. 넘길게요. 자, 음식 봤으니까 이 지역의 전통 가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가옥. 자, 중국 화북 지역이에요. 화북 지역이니까 베이징이는 냉대기후 쪽이에요. 냉대기후 쪽이니까 겨울에 계절풍이 불었을 때 너무 추워요. 너무 추우니까 폐쇄적인 구조의 집을 만듭니다. 그거를 사합원이라 그래요. 여러분 아는 한자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숫자 4. 네 방향을 탁 막아서 만든 집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네 방향을 쫙 막았다 이거죠. 네. 우리나라 북부 지역 가옥도 이렇게 폐쇄형 가옥 구조가 나타나죠. 네, 중국의 전통 가옥입니다. 이거를 사합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고산가옥은 우리 열대기후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들어보셨죠? 동남아시아 지역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 그리고 여기 벌레도 많다 보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집을 위로 올렸다. 그거를 고산가옥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고산가옥 다 올렸죠. 그리고 너무 더운 지역에서는 아예 물 위에 집을 짓기도 해요. 그거는 수상가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수상가옥. 네, 선생님이 항상 이거 수업할 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여기 지금 막 덥다 오늘 막 하다가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이러면 이제 집에 올라가가지고 화장실 가면은 여기서 바로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합장가옥입니다. 요거는 일본의 지형인데요. 자, 합장가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일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이렇게 섬 4개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큰 섬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작은 섬도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있는데요. 여기 정 가운데로 이렇게 판의 경계가 지나가다 보니까 신기조선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산맥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여기 바다 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죠. 여름 계절풍이. 그러다 보니까 이 여름에는 여기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엄청나게 습해요. 여러분 이번에 도쿄올림픽 했잖아요. 도쿄올림픽 할 때 중간에 선수들이 막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막 했다는 뉴스들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미친 듯이 더운 나라예요. 도쿄는 여름에. 최악이죠, 진짜. 여기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일본은 공중전화 부스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일본 갔을 때 근데 요즘 공중전화를 이제 쓰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에어컨을 못 봤어요, 사실은. 근데 어마어마하게 덥죠. 도쿄가 진짜 더운 거의 끝판왕입니다. 왜냐면 이 더운 습한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게 바로 이렇게 탁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반대로 겨울이 되면요, 이렇게 북쪽에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죠. 네, 이 계절풍이 불어오는데, 자, 우리나라는 여기 이쪽에 있죠. 대충 그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중국에서 불어온 바람이 바로 와서 굉장히 건조한 바람인데, 여기 일본은요 동해바다를 한번 거쳐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해바다를 거쳐오면서 이 동해바다의 습기를 머금고 바람이 와요. 그리고 여기 바람이 산맥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눈을 뿌립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일본은 우리 평창올림픽 열리기 전에 이미 여기 두 군데에서 삿포로랑 여기 나고야인가요? 여기서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었습니다. 이쪽 지역에 눈을 어마어마하게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삿포로의 가장 대표적인 눈 축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삿포로. 네. 어른들은 삿포로 하면 맥주를 제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선생님 맥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수업 시간에. 아무튼 여기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일본이 이 눈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은 전통 가옥이에요. 이걸 합장 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이 매우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볼게요. 네, 이거 좀 지워야겠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고상가옥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고상가옥과 결정적으로 다른 건 얘네는 지면에서 띄우지 않았어요. 지면 띄우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지붕이 급하고요. 지붕이 거의 그 사람 얼굴 닿을 때까지 내려와 있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눈이 왔을 때, 여러분 눈이 오면은 눈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 약간 공간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여기 눈 쌓이면은 이 안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붕을 더 완전 밑에까지 내려와서 만든 거예요. 요거를 합장가옥이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요거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몬순아시아에서 나오는 전통가옥은 크게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전통의복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의복은요, 당연히 이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겠죠? 네, 그거를 항상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통풍이 잘 되는 옷, 겨울에는 보온이 잘 되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절풍이 불기 때문이죠. 계절풍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중국에는 뭐 치파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인도는 사리라고 보통 그러고, 베트남은 아오자이, 그리고 미얀마의 론지, 필리핀의 바롱, 뭐 이제 일본은 뭐죠 그거? 유카타 맞나요? 유카타랑 그거 뭐죠? 기모노 뭐 이렇게 부르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이거 블랭크 뚫어놓고 중간식 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안 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의상 전문가는 아니고, 네,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사진을 지금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면 몬순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의복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예요. 어우, 멋지죠? 여기 아마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는 국가들의 전통 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얇은 천으로 돼가지고, 네, 통풍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인도의 사리라는 옷이에요. 인도의 사리. 여러분 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없을 텐데, 옛날에 드라마나 뭐 이런 걸 좀 보면은 할머니 시골집을 가면 할머니가 이렇게 김치나 이런 걸 싸줄 때 이렇게 보자기에 이렇게 막 옛날에는 싸주셨거든요. 드라마나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 보자기 그 약간 맨질맨질한 재질 있잖아요. 그걸로 약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이렇게 두른 옷. 사리라고 불러요. 사리. 라면 사리, 우동 사리 아니에요. 사리. 혼자 하고 맨날 이렇게 웃어요. 큰일 났다. 그다음 요거는 유명하죠? 중국의 치파오고요. 그리고 요거는 말레이시아의 전통 의복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청바지는 당연히 아니겠죠. 얇게 통풍이 잘 되게 만든 옷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베트남의 아오자이죠. 아오자이가 중국의 치파오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의복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옷이죠. 요거는 남자분 버전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이 직접 입어서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보여드렸을 텐데, 네,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일본의 기모노이죠, 기모노. 네, 이렇게 전통 의복이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지리 4단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지형 기후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 지형 기후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업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주요 농업 작물이 어디서 재배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전통 의복, 전통 음식, 전통 가옥을 살펴봤습니다. 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는데요. 과거의 내용들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2단원 산업 구조하고 자원의 분포 영상으로 선생님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